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섭간 정치의 전개와 율령제의 해체가 교차하면서 귀족의 시대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외관계의 비중과 영향력은 약화되었어요. 그러니까 7세기 이후, 7세기는 뭐인 거죠?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신라의 통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하고도 좀 멀어지는 거죠. 7세기 이래로 오랜 기간에 걸쳐 대륙에서 유입된 문화, 불교는 충분히 소화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 문화와 불교가 꽃을 피워요. 반면 견당사는 폐지돼요. 그리고 발해나 신라의 발해, 그 다음부터 신라의 멸망이 또 10세기 후반에 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초에 고려가 건국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유동적인 국제 정세로 인해서 인적, 문화적 교류의 계기도 필요성이 줄어들어요. 왜? 해외에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귀족이 주체가 된 그 문화가 바탕에 깔리면서 일본의 풍토와 생활, 기호를 반영한 문화가 싹 트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지금 그걸 후지와라 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섭간 정치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새롭게 귀족 문화와 불교가 꽃을 피워요. 그거를 국풍문화라고 한다. 국풍문화는 다른 말로 후지와라 문화입니다. 국풍은 일본국의 국풍문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독자적인 귀족 문화의 태동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가의 후퇴죠. 국가의 후퇴로 결부하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한 가문, 후지와라 가문이 완전 세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해요. 근데 이때 이제 율령을 개정한다든가 합표를 주조하는 것도 전부 다 중지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육국사 6개의 역사책이 발간이 되는 거죠. 육국사라 그래가지고 국은 국가의 국인데 일본서기, 속 일본기, 일본 후기, 속 일본 후기, 그 다음에 일본 몬토쿠 천황실록, 일본 3대 실록,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6개의 역사책이 발간되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국풍문화라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가 형성기에 들어가지만 정치 발전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집 마이요슈가 제작이 되죠. 그 마이요슈에 쓰인 글자가 마이요 가나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한자에서 빌려온 변이나 약자를 사용한 것이 일본 글씨 가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한글이 처음 창제된 뒤에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비하했잖아요. 일본에서 가나 문자도 초창기에는 공문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배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이요슈라고 하는 시가집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라사키 시기부의 겐지 모노가타리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와카라고 하는 일본의 노래라고 써가지고 와카. 그 여성
가인이 대표하면서 곡괭이 왁가슈라든가 이제 그런 왁가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숙성된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후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제도도 변질이 되면서 지방의 반란과 무사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율령체제, 이제 그 확고한 율령체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이완이나 변질, 한 개인의 정권에 의해서 그 일본 지역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검문세가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가전 행포를 부린다든가,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거죠.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를 아나키라고 그러죠. 아나키.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세도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가 아니라 세도를 부리는, 그걸 이제 아나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반도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조정은 또 군사력 유지에 관심이 없어요.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중국하고의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군사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군사력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는 계속 더 진행이 되는 거죠. 독자적인 이제 무장과 무사가 탄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강력한 무력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으면 또 틀렸을 텐데, 중앙의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독자적으로 무장을 하거나 이런 무사 싸워주는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사의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일된 제재력이 없으니까 그 기나이보다는 변경죠. 예를 들면 그 개발 영주라고 하는 거는 귀족이나 대사원이 적극적으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개간. 토지의 사유화를 만드는 거예요. 토지의 사유화. 그래서 이제 개발 영주의 대표적인 사람 가마쿠라 가게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후지사와,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후지사와 상당히 이제 휴양지로 유명한 태평양의 면에 있어가지고 요코하마 남쪽 부근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토지의 사유와 부근의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1116년에 장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든가, 그 초기 장원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제도가 10세기 후반에 신형 장원이 이제 태동하게 되고, 검문세가 쪽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를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불수, 즉 납세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든가, 유령 농민들이 이제 힘으로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1세기 무렵부터는 이렇게 획기적인 장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개발영주였다. 다시 얘기하면 토지의 사유화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의 사유화가 즉 개발을 열심히 하면 자기 땅이 되니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무사의 성장하고 직결된다는 것이죠. 11세기 중반에 유명한 그 영주인 후지와라 사네토는 미에현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러니까 교토에서 약간 동남쪽에 있는데 그쪽에 28곳이나 되는 사형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가마쿠라 가게마사라고 하는 이 개발 영주는 그 장원 맨 처음에야 뭐라 그럴까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부근의 땅을 개발을 했지만 10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땅으로 장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10년간 노력을 해서 자기 땅으로 한다는 얘기는 평화적인 수단이고 평화적인 수단이 아닌 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세신궁, 이세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궁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땅들을 전부 중앙정부에 손을 써가지고 그 사유지로 허가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장원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역동적인 변화가 중세 태동의 에너지원이 된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무사에 등장하고 사유화된 토지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무사의 성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사 귀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군사 귀족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경으로 지방으로 파견됐는데 돌아가지 않고 군사 귀족이 되는 거예요. 또는 군사 귀족이 중앙에 있는 군사 귀족도 있기는 있어요. 그 중앙의 군사 귀족, 변경의 군사 귀족 이런 종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사의 성장에서 최초의 성씨를 가지고 이것도 일본에서는 성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씨를 줘? 천황이 성을 하사하는 거죠. 미나모토시. 너는 동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를 정벌 하라. 그리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미나모토 이건 원자죠. 이거 미나모토라고 읽어요. 겐이라고도 읽어요. 일본어가 이래서 어려워요. 이거 아까 다이라라고 얘기했죠. 다이라는 헤이라고도 읽어요. 다이라, 헤이. 그래서 겐, 헤이. 그래서 합쳐가지고 겐페이라고 그렇습니다. 겐페이 탄생. 일본 무사 정권의 이 겐페이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바로 가마쿠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요 다음이 이제 무사 정권의 가마쿠라 시대. 그래서 변경 군사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무사 정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앙의 군사 귀족은 원래는 이제 맨 처음에 다이라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거 복잡하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천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섭정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상황이 손주가 어려서 뭐 3살이라든가 6살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멀리서 정치한다, 원정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직접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은 누구예요? 어린 천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군사 권력하고 이 막부에 태동하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이제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 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정이라고 하는 거는 섭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한 100년 가까이 지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지속되니까 자동적으로 정치는 뭐에 약해지죠. 누가 세져요? 무사가 세지죠. 그래서 이제 원정에 계시하고 무사 정권의 그 태동하고가 상당히 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죠.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지금의 가마쿠라, 아까 여기 후지사와 요코하마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코하마는 어디 있어요? 동경의 서남쪽에 있어요. 그쪽, 그러니까 동경 쪽, 까지 가지 않고 거기가 이제 가마쿠라라고 하는, 가마쿠라의 무사가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게 일본 사무라이 막부의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겐페이의 적통으로 구성된 중앙군사기족은 병경군사기족과 제지 세력의 힘까지 끌어안으면서 무가라고 하는 무사들의 집, 무사 가문, 독자적인 군사 권력을 지향해 나갔다. 각종 무장 집단들이 횡적으로 연결되니까 이들에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관심과 시선이 쏠렸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무사라고, 사무라이를 무사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직적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조직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이 될 때 이 무렵의 무사에게 곧바로 새 시대의 개척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개발령주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무장함으로써 생긴 건데, 무사의 시대 중세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4살배기 손주를, 그러니까 자기가 권자에서 물러나서 그러한 손주들이나 어린 그 사람들의 섭간 정치나 원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천황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출범되는 무렵까지 약 100년이 원정이 지속됐으니까 정무를 쥐약펴락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원정이었기 때문에 섭간 정치 또는 원정 모두 천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사의, 그러니까 중앙무사보다는 변경에서의 군사 귀족들이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방에서 무사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첫 주자가 헤이, 이거를 다이라라고도 읽는다. 여기 다이라도 헤이, 헤이도 헤이고, 헤이 씨가 그 무사 정권, 그러니까 첫 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리막으로 접어든 고대 국가는 무사의 손에 건네지게 된다. 그 첫 주자가 다이라였다. 근데 다이라도 예를 들면